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19세기 영국 문학은 찰스 디킨스와 윌리엄 세커리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킨스가 서민의 삶과 애환을 다루는 반면 세커리는 상류사회의 모순과 위선을 다루고 있지요. 그중 디킨스는 어려서부터 형제가 많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포트시에서 태어나 9살 어린 나이에 런던에 온 디킨스는 투옥된 아버지 대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요. 서민의 애환과 삶에 대한 세밀한 작품 속 묘사는 모두 자신의 경험담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디킨스는 데이빗 카퍼필드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작가의 분신과 같은 소설 속 주인공 데이빗은 항상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로 표현됩니다. 데이빗 카퍼필드의 등장인물입니다. 데이빗 카퍼필드, 긍정적이고 의지가 강한 소년, 카퍼필드 부인, 데이빗의 어머니, 매드스톤, 데이빗의 새아버지, 페거티, 데이빗의 유모, 베시 고모 할머니, 친아버지의 고모.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데이빗은 어머니의 재혼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드라마 명작으로 짧게 각색한 찰스 디킨스의 데이빗 카퍼필드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찾아온 불행 앞에서 데이빗은 용기를 잃지 않았죠. 어머니의 죽음이란 슬픔을 딛고 긍정과 강한 믿음으로써 미래 행복을 만들어 갔죠. 데이빗 카퍼필드, 찰스 디킨스. 1장 행복한 소년. 데이빗 카퍼필드는 9살이 될 무렵까지 행복한 소년이었다. 데이빗과 어머니, 그리고 착하고 헌신적인 유모 페고티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카퍼필드 부인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며 유모 페고티뿐만 아니라 작고 든든한 아들 데이빗에게 의지했다. 데이빗은 그만큼 어른스러웠다. 데이빗의 아버지는 데이빗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소년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날 베시 트롯우드 고모할머니께서 카퍼필드가 사는 루커리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었다. 칠립 박사가 남자아이라고 알려주자 크게 실망한 고모할머니는 화가 나서 즉시 떠났으며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한다. 페고티는 베시 고모할머니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두고두고 이야기했다. 데이빗이 9살 되던 해 어느 일요일 교회에 갔다가 갈색 피부의 잘생긴 남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는 다음 날도 또 그 이후에도 자주 찾아왔다. 하지만 데이빗은 그 남자 매드스톤 씨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쩌면 데이빗은 어머니가 그 남자를 좋아해서 질투심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페고티도 매드스톤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데이빗은 어머니와 페고티가 다투는 소리를 가끔 들었다. 어느 날 아침 페고티가 데이빗에게 말했다. 데이빗 도련님, 야머스에 있는 제 오빠 집으로 열흘간 함께 다녀오지 않을래요? 재밌지 않겠어요? 페고티의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데이빗이 물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말고요. 그곳에는 바다에 배도 많고 뛰어놀기도 좋은 해변이에요. 데이빗은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어머니만 남겨두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데이빗의 이야기를 듣더니 다녀오라고 재촉해서 데이빗을 놀라게 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페고티와 데이빗은 이틀 후에 떠났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느긋하게 여행을 했다. 야머스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한밤중이었다. 페고티의 조카 햄이 마중을 나왔다. 그는 몸집이 크고 건장하며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이었다. 햄은 여행에 지친 데이빗을 업고 데이빗의 가방을 팔에 끼더니 페고티 가족의 집으로 향했다. 데이빗은 창문과 문이 달려있고 사람이 사는 크고 검은 배를 보고는 놀랐다. 정말 근사한 곳이었다. 그 집은 아늑하고 깨끗했다. 데이빗은 페고티의 큰 오빠인 페고티 씨와 가정부, 거미지 부인,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또래인 에밀리라는 소녀를 만났다. 만나서 반가워요, 도련님. 우리가 거칠게 보이겠지만 매우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친절한 선원인 나이든 된 페고티 씨가 말했다. 거미지 부인이 다소곳이 인사를 했고 에밀리는 상냥하게 웃었다. 데이빗은 처음에 햄이 페고티 씨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왜 그의 이름이 햄인지 궁금했다. 페고티 씨, 이런 안전한 배에 살기 때문에 아들에게 햄이라는 이름을 지었나요? 아니요, 도련님. 저는 이름을 지어준 적 없어요. 페고티 씨가 대답했다. 그럼 누가 이름을 지었죠? 그의 아버지예요. 저는 아저씨가 햄의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나의 형, 조가 그의 아버지예요. 조 페고티 씨는 돌아가셨나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어요. 에밀리도 그의 딸이 아닌 듯했다. 에밀리는 페고티 씨의 처남인 톰의 딸이었는데 그도 역시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페고티 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었다. 그러나 나이든 페고티 씨는 마치 진짜 아버지처럼 아이들과 행복해 보였다. 사실 페고티 씨도 아버지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데이빗과 같이 누가 물어봐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에밀리와 햄은 그 생활에 만족했다. 둘 다 안락한 가정에서 행복하니까.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전에 잊었다. 데이빗은 가정부 거미지 부인에게도 많은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나이가 많은 부인이었다. 데이빗은 그곳에 머무르면서도 거미지 부인이 어떻게 해서 그곳에 함께 있게 되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데이빗은 야머스에서 지냈던 일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다. 전에는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모험이나 다름없었다. 그 집은 데이빗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거기서 적응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유모 페고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빗을 걱정했다. 그렇지만 데이빗이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고 걱정을 좀 덜었다. 물론 소년이 야머스와 자신의 가족들을 좋아하는 것에 크게 기뻐했지만 가엾은 데이빗 또래님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페고티는 이렇게 생각했다. 행복한 날들이 늘 그렇듯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그들은 데이빗에게 무척 친절했고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지내도록 애썼다. 에밀리와 데이빗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데이빗은 자신의 집과 어머니를 가끔 잊어버릴 정도였다. 그러나 휴가는 곧 끝났고 데이빗과 페고티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데이빗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큰 변화가 있었다. 낯선 하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무슨 일이지? 어머니는 아직 집에 안 오셨나요? 데이빗이 놀라서 물었다.
페고티와 카퍼필드 부인은 데이빗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어머니도 멀리 여행을 간다고 말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데이빗 도련님.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페고티가 대답했다. 그녀는 매우 초조해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페고티?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소년이 놀라서 물었다. 데이빗 도련님, 어머니도 계시지만 새아버지도 함께 계십니다. 새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이리 오세요. 그분을 뵈러 가야죠. 하지만 난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요. 데이빗이 소리쳤다. 소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페고티를 믿을 수도 없었다. 어머니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페고티가 안타까워하면서 물었다. 물론 데이빗은 어머니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페고티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데이빗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데이빗은 어머니 옆에 매드스톤 씨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이 새아버지가 된 것이다. 데이빗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어머니는 데이빗을 보고 기쁘게 두 팔을 뻗었다. 그녀가 아들에게 달려가려 하자 매드스톤 씨가 손으로 그녀를 막았다. 클라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잘 처신해요. 데이빗, 잘 지냈니? 데이빗은 그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데이빗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다. 잠시 후에 데이빗은 위층으로 올라갔다. 데이빗의 방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더 작고 구석진 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페고티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이제 부엌에서 일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가엾은 작은 데이빗.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기대했던 행복들이 산산조각이 났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데이빗과 페고티와 어머니 사이를 연결해 주었던 행복한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이다. 모든 일이 너무나 빨리 일어났다. 데이빗은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다 나쁜 꿈만 같았다. 데이빗은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새아버지가 주인이었고 앞으로도 주인 노릇을 할 것이다. 겁이 많은 어머니의 가슴은 아들 때문에 터질 것 같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남편에게 꼼짝없이 억눌린 채 자신의 뜻이 아닌 남편의 명령에 복종했다. 데이빗은 페고티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외로움을 느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매드스톤이라는 어두운 구름이 집안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정말 불쌍한 데이빗 도련님이었다. 그러나 매드스톤 씨의 존재만으로도 부족했는지 그의 누이인 제인 매드스톤 양이 다음날 도착했다. 매드스톤 남매는 루커리 저택을 아주 슬프고 우울한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데이빗의 새아버지가 데이빗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매드스톤 씨는 데이빗을 싫어했고 마치 사나운 매처럼 자신의 아내를 감시했다. 아내가 언제나 엄격하게 감정을 다스려서 아들에게 애정어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유였다. 그는 데이빗이 버릇없는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데이빗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매드스톤 씨는 자기가 없을 때는 누이를 시켜서 감시하도록 했다. 데이빗이 새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매일 어머니 앞에서 즐겁게 공부하던 것도 새아버지나 그의 누이가 곁에 있을 때에는 끔찍한 일이었다. 데이빗은 정말 2배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외웠다. 배운 내용을 잘 모르면 어머니가 괴로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쩐지 그들이 옆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면서 말을 더듬고 아주 머리가 둔한 아이처럼 보였다. 데이빗은 매드스톤 씨가 어떻게 할지 궁금했다. 어느 날 아침에 궁금증이 풀렸다. 공부를 하러 내려갔을 때 매드스톤 씨가 회초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데이빗은 넋을 잃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데이빗의 학업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데이빗이 그날의 공부를 마치자 새아버지가 말했다. 날 따라오너라, 데이빗. 어머니는 흐느끼는 소리를 냈지만 곧 조용해졌다. 새아버지는 소년의 팔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소년의 머리가 그의 팔과 몸통 사이에 끼워졌다. 마치 계단 난간에 끼인 것 같았다. 이제 새아버지는 회초리를 들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매드스톤 씨. 정말로 열심히 할게요. 데이빗이 사정했다. 새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데이빗은 회초리로 맞을 때마다 몸부림을 쳤다. 데이빗은 고통스러운 나머지 새아버지의 손을 물었다. 화가 난 새아버지는 더욱 가혹하게 매질을 냈다. 집안의 사람들이 달려와서 막지 않았다면 데이빗은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데이빗은 닷새 동안 방에 갇혀 지냈다. 30분 동안 정원에 나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어느 날 밤 데이빗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그 목소리는 열쇠 구멍에서 들려왔다. 바로 페고티였다. 페고티는 데이빗이 다음 날 런던에 있는 학교로 보내질 거라고 말해주었다. 데이빗은 자기가 매드스톤 씨의 손을 물어버린 것을 어머니가 용서했는지 물었다. 페고티는 어머니가 여전히 데이빗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2장. 집을 떠나서. 매드스톤 양은 다음 날 아침에 나타나서 데이빗이 그날 학교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학 기간에 보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벌이 될 거라고 했다. 데이빗의 짐들이 챙겨지고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 데이빗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너무 울어서 눈이 붉어져 있었다. 데이빗도 울고 싶었다. 집을 떠나서 슬픈 것이 아니라 가엾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금방 마차가 현관 앞에 도착했다. 데이빗은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어머니는 소년에게 입을 맞추고 꼭 안아주었다. 잘 가거라, 데이빗.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했어. 그렇지만 나는 용서했단다. 다음 휴가 때에는 착한 소년이 되어서 돌아오너라.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제인 매드스톤 양이 곁에 있었다. 매드스톤 양은 소년의 팔을 잡아 끌고 문을 나섰다. 데이빗은 페고티를 찾아서 두리번거렸으나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데이빗은 페고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매드스톤 양은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마차는 곧 출발했다. 데이빗은 울고 또 울었지만 창피하지 않았다. 마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년이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차는 계속 달렸다. 얼마 후에 데이빗은 마차가 멈춘 것을 알았다. 근처의 숲에서 페고티가 나타났다. 데이빗은 그녀를 보고 무척 놀랐다. 페고티는 재빨리 마차에 올라타서 데이빗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너무 세게 껴안아서 겉옷의 단추가 뜯겨나갈 정도였다. 페고티는 과자가 든 바구니와 편지 한 통을 주었다. 나중에 봉투를 뜯어보니 반짝거리는 3실링과 2크라운 반의 돈이 편지 한 장과 있었다. 데이빗, 사랑을 담아 라는 글귀로 시작되는 그 편지는 어머니가 쓴 것이었다. 데이빗은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페고티는 데이빗과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돌아갔다. 데이빗은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 눈물을 흘렸다. 데이빗이 울음을 그쳤을 때 마부 바키스가 데이빗의 손수건을 말등 위에 펼쳐서 말리도록 해주었다. 말등 위에 놓인 손수건이 무척 작아 보인다고 데이빗은 생각했다.
얼마 후에 데이빗은 기운을 차리고 바구니를 뒤졌다. 케이크 하나를 꺼내어 마부인 바키스 씨에게 주었더니 그는 한 입에 삼켜버렸다. 그 여자가 만들었나? 페고티 말인가요? 마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페고티는 페스츄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줄 알아요. 그럼 그 여자는... 바키스가 궁금한 듯이 말했다. 애인이 있나? 조금 있다가 그가 데이빗에게 물었다. 사탕과자 말이에요? 데이빗이 되물었다. 아니, 애인 말이다. 아니요, 없어요. 그럼 넌 페고티에게 편지를 쓰게 될 테니까. 바키스 씨가 말했다. 데이빗은 당연히 편지를 쓸 거라고 대꾸했다. 좋아. 네가 페고티에게 편지를 쓸 때 바키스가 언제든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고 쓰란 말이야. 그렇게 해주겠지? 데이빗은 무슨 소리인지 잘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야머스에 이르러 데이빗은 런던으로 가는 마차로 갈아탔다. 아주 먼 길이었기 때문에 마차는 온종일 달려서 다음날 아침에야 런던에 도착했다. 런던역에는 미리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데이빗이 다닐 학교인 살렘하우스의 교사 멜 씨를 만날 수 있었다. 학교에 도착하자 데이빗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소년이 처음으로 본 건 다음과 같은 표지였다. 물수도 있으니 조심하시오. 데이빗은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개의 흔적은 볼 수 없었다. 데이빗은 불안한 나머지 책상 위로 올라갔다. 멜 씨는 조금 후에 들어와서 왜 책상 위에 있냐고 물었다. 개 때문에요, 선생님. 무슨 개 말이냐? 멜 씨가 질문했다. 데이빗은 그 표지를 가리켰다. 아니야, 카프필드. 저건 개가 아니라 남자아이를 말하는 거야. 나는 네 등에 이 표지를 붙일 거다. 미안하지만 그래야만 해. 그 표지는 데이빗의 등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었다. 방학 내내 데이빗은 다른 소년들이 학교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중에 친구가 된 트레들스라는 소년이 처음으로 도착했다. 그는 데이빗의 이야기를 듣고 동정심을 느꼈다. 그래서 다른 소년들의 비웃음이 데이빗에 대한 동정심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3장. 다시 찾은 행복. 반년이 넘도록 학교에 있던 어느 날, 데이빗은 교장인 크래클 씨 앞에 불려갔다. 그날은 생일이었기 때문에 데이빗은 페고티나 어머니로부터 선물이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슬픈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무섭고 엄격한 크래클 교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데이빗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주었다. 하늘이 꺼질 것 같은 충격이었다. 데이빗이 겨우 깨달은 것은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데이빗은 장례식에 맞추어 집에 도착했다. 데이빗은 이제 학교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었다. 학교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동안 사귄 친구들이 그리웠기 때문이었다. 데이빗은 몇 주 동안 집에 머물렀지만 장례식 후에 페고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페고티는 바키스 씨와 결혼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야 데이빗은 그 마부가 편지에 써달라고 부탁했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바키스는 언제든지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매드스톤 씨는 데이빗에게 런던으로 가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라고 했다. 바로 그 다음 날 데이빗은 런던으로 가서 매드스톤 긴비 도매상이라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궁금했지만 창고에 도착하자 금방 알 수 있었다. 다른 3명의 소년들과 함께 강물이 내다보이는 작고 더러운 방에서 하루 종일 병을 씻는 일이었다. 매드스톤 씨는
데이빗의 세탁실과 방을 비워두고 방값을 받았다. 소년들의 봉급은 일주일에 6실링이었고 그 돈으로 옷과 음식,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다. 데이빗은 가난하지만 친절하고 선량한 미코우버씨 가족들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데이빗은 가끔 한 번에 너무 많은 돈을 써버리는 바람에 나중을 위해 먹을 것을 조금 남겨둔 채 아무것도 못 먹고 나가는 적도 있었다. 거의 1년 동안 그는 힘든 일을 계속했다. 미코우버씨 가족은 새로운 곳에 가서 많은 돈을 벌려고 런던을 떠나려고 생각했다. 그때 데이빗도 이곳에서 도망쳐 새아버지로부터도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데이빗은 고모 할머니인 베시 트롯 우드를 떠올렸다. 페고티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데이빗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데이빗은 바로 다음 날 페고티에게 편지를 써서 고모 할머니의 주소를 물어보았다. 페고티는 즉시 답장을 주었다. 그녀는 베시 고모 할머니가 살던 곳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도버시 북은 어디쯤이라고 알려주었다. 그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 토요일에 받은 데이빗의 주급 6실링으로 먹을 곳과 잠잘 곳 등 여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행이 따랐다. 데이빗의 짐가방을 마차로 날라주던 소년이 일주일치 봉급과 페고티가 보내준 돈까지 들어있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절망에 빠진 데이빗은 도버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창고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밤이 되자 데이빗은 살렘홀의 학교에 이르렀다. 그는 근처에 집더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 오랜 학교 친구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데이빗은 채트햄에서 1실링도 안 되는 돈에 겉옷을 팔았다. 돈은 오랫동안 아껴 써야 했으므로 끼니를 때울 빵을 사는 데만 썼다. 잠잘 곳에 쓸 돈은 없어도 먹을 것은 가장 중요했으니까. 길을 따라 여행하는 방랑자들이 그를 겁주곤 했다. 둘째 날 이후로 데이빗은 그들을 피해 다녔다. 여섯째 날에 데이빗은 도버시에 도착했다. 배고픔과 피로로 반쯤 죽어가는 상태였다. 도버에 왔지만 베시 트롯 우드를 아는 사람은 찾지 못했다. 페고티는 히드, 샌드게이트, 포크스톤 등의 지역을 알려주기도 했다. 모두 도버와 매우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데이빗은 그 지역들도 찾아다녔다. 그러나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농담이나 경솔한 대답만 해주었다. 가엾은 데이빗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그때 마차를 몰던 마부 한 사람이 데이빗이 쉬고 있던 근처에서 채찍을 떨어뜨렸다. 데이빗은 그것을 주워 그에게 되돌려 주었다. 남자의 얼굴이 친절해 보여서 데이빗은 베시 고모 할머니에 관해 알고 있는지 물었다. 베시 들어두더라. 어디 보자. 들어본 것 같은데. 나이든 숙녀분이지. 네, 그래요. 등이 약간 굽어있고. 그는 허리를 똑바로 세우면서 물었다. 네,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쉬었고 엄하게 야단을 치지. 그렇지. 데이빗은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묘사는 분명히 사실에 가까웠지만 간신히 고모 할머니를 만나더라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마부가 가는 길을 알려주었고 얼마 후 데이빗은 그 집 앞에 도착했다. 데이빗의 신발은 너덜너덜해졌고 겉옷은 팔고 없었다. 바지는 구겨지고 찢어졌으며 엿새가 넘도록 제대로 씻거나 빗질을 해본 적도 없었다. 까다로운 고모 할머니 앞에 나타났을 때 굉장히 비참해 보일 것이 분명했다. 그곳에 서 있을 때 키가 큰 한 노부인이 집안에서 걸어 나왔다. 데이빗은 말로 들었던 모습과 비슷해서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저리 가거라. 저리 가라니까. 남자애들은 안 돼. 베시 고모 할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부탁입니다, 고모 할머니. 데이빗이 입을 열었다.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뭐? 고모 할머니는 몹시 놀란 말투였다. 부탁입니다. 데이빗 카퍼필드예요. 고모 할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녀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려고 했었지만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데이빗은 고작 10살 먹은 소년이었다. 아주 먼 길을 오랫동안 여행해서 배가 고프고 지쳐 있었으며 이 세상에서 유일한 친척인 무섭고 괴팍한 고모 할머니가 있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데이빗은 확실히 기억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소년을 집 안으로 옮겨서 먹이고 씻기고 담요로 감싸주었다. 베시 고모 할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당분간 편안히 쉬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다음 날이 되자 데이빗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다. 고모 할머니는 엄격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데이빗이 매드스톤 남매에 대해 말할 때 그녀의 얼굴은 더욱 엄해졌고 단호해졌다. 그리고 데이빗이 런던에서 병을 씻는 일을 했던 것과 페고티 가족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희망이라는 고모 할머니를 찾겠다고 결심했던 일, 도버를 향해 여행한 일을 이야기했을 때 고모 할머니의 얼굴에 부드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 표정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고모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바로 그날 고모 할머니는 매드스톤 씨에게 짧은 전보를 보냈다. 그것은 며칠 후에 매드스톤 남매에게 전해졌다. 매드스톤 씨의 강한 마음도 베시 고모 할머니의 의지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는 데이빗을 데려가려고 도보로 왔고 소년에게 벌을 줄 생각으로 손을 대려고 했다. 당신이 내 조카의 미망인과 결혼한 매드스톤 씨로군요. 데이빗의 고모 할머니가 말했다. 그렇소. 그가 대답했다. 내 말이 신뢰가 되지는 않겠지요. 고모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여기에 두고 떠나준다면 훨씬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모 할머니 말씀에 찬성해요. 가엾게도 슬픔에 잠겨 세상을 떠난 클라라의 하나뿐인 아이니까요. 매드스톤 양이 끼어들었다. 어쨌든 당신도 나도 다시는 마주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데이빗의 고모 할머니가 말했다. 그러자 매드스톤 양은 입을 다물었고 한참 동안 고모 할머니는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설명하며 매드스톤 씨와 매드스톤 양을 호되게 나무랐다. 그리고는 지금 즉시 떠나라고 명령했다. 데이빗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지켜보았다. 자신을 겁주던 그 자존심 강하고 오만불선한 사람들이 고모 할머니에게서 위협을 당하고 입도 뻥긋하지 못하더니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듣자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데이빗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데이빗은 매드스톤 남매가 떠나는 것을 보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데이빗은 새로운 집에 가까이 있는 훌륭한 학교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 영리하고 성실한 데이빗은 그곳에서 어렵지 않게 공부를 했다. 고모 할머니는 겉으로는 엄격했지만 데이빗을 몹시 사랑했으며 데이빗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 데이빗 카퍼필드의 전체 이야기는 9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 이후 데이빗은 성장해서 도라라는 여자와 결혼하지만 행복하진 못했고 도라가 병이 들어 죽자 데이빗은 세계를 여행하며 돌아다닌다. 그는 다시 돌아와서 오랫동안 데이빗을 짝사랑해왔던 아그네스와 재혼한다. 그녀의 내조 덕분에 데이빗은 작가로서 알려지게 되고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게 된다.